안녕하십니까 국내 F1 팬 여러분, 포뮬러 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26시즌을 위한 작년 시즌 복습, 오늘 다뤄볼 팀은 바로 하스입니다. 네. 성적부터 빠르게 살펴볼 텐데 시즌 79포인트로 컨스트럭터 8위였습니다. 네. 드라이버들 간단히 살펴보자면 루키 올리버 베어만이 41포인트에 베테랑 에스테반 오콘 선수가 38포인트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작년에 풀타임을 처음으로 소화했던 여러 명의 루키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베어만 있었죠, 콜라핀토 있었죠, 뭐 두한도 맨 처음에 사실 시작돼 있었고, 안토넬리 있었고, 뭐 보톨레토 선수,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그 같은 팀에 있는 선배님 시니어 드라이버를 뛰어넘은 유일한 드라이버가 바로 이 하스에 있는 베어만 선수였습니다. 그러네요. 에스타반 오콘 선수보다 3점이나 앞서 있어요. 맞습니다. 오콘 선수보다 3점이나 이렇게 좀 앞서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밑에 저희가 드라이버들을 조금 자세히 다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약간은 좀 이게 약팀 쪽으로 오니까 시즌 내내 좀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팀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카메라에도 덜 비춰주고. 그죠. 또 이슈의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진행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 하스의 시즌을 돌아보자면 아무래도 이 코마츠, 아야오 코마츠 체계가 자리 잡은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4년 초 팀의 창단 멤버였던 그 건터 슈타이너, 사실 이분이 정말 이 F1 팬분들에게 유명한 분이에요. 네. 폴씨도 그 F1 다큐멘터리를 보셨으니까 사실 이 슈타이너 감독님을 절대 모를 수가 없거든.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름은 낯이 익습니다. 건투슈네 얼굴 보시면 알 겁니다. 얼굴 보시면 알 거고, 정말 약간 이 F1판 욕쟁이 할아버지 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솔직하고 좀 때때로는 이제 욕설도 하시지만은 좀 그런 털털한 시원시원하게. 매력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사실 팀을 나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현재 하스의 감독인 아야오 코마츠, 요 일본인 감독분이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2024년은 이 코마츠가 약간 조금 팀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25년도는 아야오 코마츠의 약간 리더십이 좀 정확하게 발현된 시기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25시즌을 시작하면서 하스팀 차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프론트 서스펜션이었는데, 그게 바로 푸쉬로드 서스펜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F1에서 특히 이제 차량의 전면부 서스펜션을 이야기를 할 때 풀로드 아니면 푸쉬로드로 나뉩니다. 전면부에서도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두 개가 나뉘는데, 맥라렌하고 레드불 같은 팀들이 이제 풀로드를 사용하면서 조금 약간 최근에 F1 트렌드는 풀로드 서스펜션이 조금 괜찮다 라는 거였는데, 하스는 25년도에 여전히 푸쉬로드 방식을 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가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차량의 위쪽을 향하고 있느냐 아래쪽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풀로드, 푸쉬로드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이게 차량의 바퀴가 위로 움직인다고 저희가 쳤을 때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로드가 늘어납니다. 로드가 푸쉬가 돼. 그렇죠. 왜냐면 이 바퀴가 밑에 위치에 있으니까. 바퀴가 어쨌든 위로 들리는 충격을 제일 많이 먹는 위치라서 위로 들리면서 그 로드를 좀 당겨주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로드가 오히려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제 작년에 뭐 레드불과 맥라렌 같은 팀들은 조금 왼쪽 방식, 그리고 하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식 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약간의 차이가 뭐느냐, 이 로드 끝부분의 그 차체에는 거기에 바로 저희 뭐 댐퍼란다고 하던가 스프링 같은 조금 무거운 부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드가 밑을 향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품이 약간 차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좀 낮아진다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풀로드를 쓰면요. 그죠. 풀로드를 쓰면. 근데 반대로 푸시로드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차량의 약간 무게중심이 살짝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대신 로드가 이제 위로 위치하고 또 부품들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한 건 푸시로드다.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풀로드는 좀 하단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정비하기 좀 그쵸. 상대적으로 어렵군요. 차를 약간 이렇게 드러내고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선택이 조금 하스는 자의로한 선택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게 페라리의 방식이에요. 푸시로드 방식이요. 맞습니다. 기어박스와 리어 서스펜션 등의 약간 후면부 그런 주요 부품들을 대부분 이제 하스가 페라리로부터 받아오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서스펜션 세팅을 페라리의 그것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굉장히 하스가 사실 컨스트럭터 중에서는 좀 자금 운용을 좀 적게 가져가는 팀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순위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트렌드에서 벗어난 이런 약간 푸시로드 방식을 좀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25년도 차량은 약간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24시즌 후반기에 잠시 얼굴을 비추었던 페라리 주니어 출신의 올리버 베어만 선수와 네. 그리고 알핀에서 이 가슬리 선수와의 불화로 인해서 약간 팀을 좀 약간 쫓겨나듯이 한 에스테반 오콘 선수를 데려오면서 네. 25시즌을 앞두고 두 드라이버 모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24시즌이 끝나고 나면서 이 에스테반 오콘 선수를 데려온다, 게다가 올리버 베어만 선수를 데려온다라고 하면서 사실 팀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팬분들은 조금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 시즌에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어쨌든 24년도 막판에 조금 이제 얼굴을 비추면서 뭐 특히 뭐 잘생긴 외모라고 한다던가 약간 네. 좀 그런 유망주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었던 때였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그 전에 하스에 있었던 드라이버가 바로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올리버 베어만 선수한테 굉장히 기대하는 팬분들이 많았는데 거기 바로 옆에 앉히는 베테랑이 하필이면 에스테반 오콘 선수, 하필이면 그 직전에 가슬리 선수하고 팀메이트 불화로 인해서 팀에서 쫓겨난 선수였던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올리버 베어만이 이제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이제 같이 뛰는 선배님이 하필 오콘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24년도 오콘 선수를 생각을 하면은 뭐 지금이야 사실 오콘 선수가 되게 뭐 젠틀한 이미지가 나름 있죠. 패셔니스타고 되게 외모적으로도 괜찮은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딱 오콘 선수 작년 시즌만 보신 분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문제아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드라이버예요. 작년 시즌만 본다면. 근데 그 전이 좀 문제였던 건가요? 그쵸. 24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24년도 모나코 그랑프리 때가 살짝 좀 다이내믹했었는데, 그때 네. 뭐 가슬리 선수를 먼저 보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모나코가 안 그래도 좁은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 네. 이제 가슬리 선수를 이제 뒤에서 박아버리면서 그때 알핀 차량 2대가 모두 더블 리타이어를 해버린다던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가슬리 선수가 그 이후에 몇 번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슬리 선수랑 오콘 선수 둘 다가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서 어릴 네. 때부터 카트를 굉장히 잘 탔고 같이 타고 이제 그랬던 선수들인데, 이제 가슬리 선수 옛날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오콘이 레이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 가슬리가 이제 그 이후에 레이싱을 시작을 했는데 카트를 네. 했는데, 이제 가슬리가 그때 카트가 없어서 오콘 선수의 카트를 대신 빌려 타서 뭐 레이스에 출전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다라고 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선수들인데,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가슬리가 오콘 선수를 약간 실력으로 앞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사이가 살짝 대면대면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것도 뭐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시즌 중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고, 바로 전 시즌에 어쨌든 그런 트러블이 있고 실제로 팀을 떠나갔고, 이런 사람이 정말 기대되는 신인인 올리버 베어만 옆에서 뛴다? 심지어 그 대신 나간 게 아주 나이스 가이로 그 정평이 난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가 루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라인업이 과연 최선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한 거긴 하죠, 시즌이 시작될 때. 근데 특히나 팬이면 더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그 이후로 사실 시즌이 시작되면서 베어만 선수하고 오콘 선수 사이에 약간 팀메이트 관련된 불화라던가 그런 이슈는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영국 그랑프리에서 팀메이트 충돌이 또 있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그때도 사실 오콘 선수가 딱히 코멘트가 없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그런 우려는 26년도 시즌에도 조금 접어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즌 초반 호주에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퀄리파잉 그리고 레이스 모두 하위권이었고, 특히나 이 고속 코너에서의 이슈가 좀 심각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더블 포인트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중국 서킷 자체가 이 약간 코너들이 전반적으로 중저속 코너들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에서는 힘을 쓸 수 있었고, 반대로 이제 스즈카 같은 굉장히 좀 고속 코너들이 많은 이런 데에서는 어려울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스즈카에서 새로운 플로어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조금 또 고속 코너들 문제들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자금이 조금 부족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업데이트가 그래도 예민하네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업데이트를 빠르게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애초에 이제 그럼 처음에 호주에서 고속 코너들에서 왜 분리를 했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풀로드 푸시로드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푸시로드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차량의 약간 전반적인 뭐랄까요, 이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고속콘들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다운포스를 받아내면서 달려야 되는 세팅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서스펜션 방식 자체가.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는 거였고, 자 그러다가 어쨌든 스즈카에서 그런 문제들을 살짝 해결을 한 다음에 그러다 초중반 이몰라 그랑프리에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있었습니다. 네. 플로어, 디퓨저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 패키지에 이어서 서스펜션 커버까지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 이몰라 그랑프리 때 있었고, 이때 이제 이것이 당장의 성능 변화로 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이제 아야오 코마츠 감독은 단순히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필요한 일을 했다. 작년 이 하스의 차량인 VF25의 그 문제들을 조금 리셋시키는 식의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했고, 실제로 뭐 이 이몰라에서 엄청난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이몰라 그랑프리 성적이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와서 다시 한번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면서 이때부터는 꾸준히 좀 탑10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차량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네. 중고속 코너에서의 다운포스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플로어와 그리고 사이드포드 수정이 있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팀들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팀 순위표에서 큰 진전을 만들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 그랑프리에서 사실 정말 멋진 그런 업데이트를 가져와 놓고도 오히려 굉장히 악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베어만과 오콘 선수가 팀메이트 충돌을 한번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둘이 같은 모습,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그 스핀한 그때 말씀이신가요? 그때 저도 그 스핀 장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 사고가 딱 났던 그 지점만 딱 기억이 납니다. 네. 딱 보면은 이제 오콘 선수가 앞에 있었고 베어만 선수가 오콘 선수를 이제 찌르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휠락이 걸리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후 둘 다 이제 경기를 좀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둘 다 리타이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베어만이 그때 영국 그랑프리에서 11위 그리고 오콘이 13위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충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괜찮은 순위에다가 포인트까지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였지만 네.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야오 코마츠 감독의 리더십이 조금 빛났던 게 그 이후로 뭔가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팀메이트 충돌을 했으니까 특히나 앞에서 이제 공격을 받은 오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루키가 뒤에서 박았잖아. 그렇죠. 사실 좀 불편한 기색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사실 그 이후에 뭐 팀적으로 어떻게 좀 약간 자극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않고 잘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아야오 코마츠 감독이 24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25시즌 하스팀을 굉장히 좀 잘 이끌었구나. 그리고 아야오 코마츠 감독이 제가 또 시즌 막판에 어느 그랑프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할 때 잠시 저희 그 진세민 캐스터님하고 이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막 인삼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받고 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되게 사람이 이제 젠틀하고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팀을 좀 탄탄하게 이끌어갈 리더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즌 막바지로 향하면서는 7위 자리에 있었던 에스턴 마틴을 추격을 했습니다. 특히 베어만 선수의 시즌 후반기 페이스가 굉장히 매서우면서 이제 그런 추격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멕시코에서는 4위를 거두고 또 싱가포르부터 브라질까지 4레이스 연속으로 Q3 진출을 해내면서 이 추격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에 에스턴 마틴에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즌 최종전에서도 포인트를 획득을 했고요. 자본력이나 사실 운영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 에스턴 마틴 팀을 이렇게 추격한 것만 하더라도 사실 하스 팀의 이번 시즌이 그렇게 실망스럽지만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앞순위인 에스턴 마틴이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그랑프리가 조금 더 뼈아픈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실수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정말 시즌 막판에 특히나 하위권 팀들일수록 이 순위에 정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해가지고 좀 하스의 작년 시즌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드라이버들을 개인별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테랑 에스테반 오콘 선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38포인트에 최고 순위가 5위, 그리고 퀄리파잉 그리드가 15.04 그리드의 평균 순위가 12.5위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베테랑 드라이버로서 팀의 기술적 그 기준점 역할을 잘 수행한 측면이 있고요. 사실 시즌 정만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은 올리버 베어만 선수와의 공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살짝 우려하는 팬분들도 많았지만은 뭐 나름 괜찮게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시즌 막판기에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폼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어쨌든 선배님의 모습으로서 사실 지금이야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베어만이 오콘을 제쳤네라고는 하지만 그 막판에 정말 몇 번의 레이스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하스의 퍼스트는 오콘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만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약간 사고도 많이 내고 특히나 이제 이따가 말할 거긴 하지만 약간 금쪽인스러운 모습도 좀 있었어요. 자꾸 페널티를 먹어. 괜히 이상한 짓을 해서. 몇 번 있었죠. 그런 짓을 하는 동안 오콘 선수는 그래도 나름 하스 차량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성능만큼은 계속 달려주고 있었단 말이야. 시즌 초반부터. 게다가 지금 퀄리파잉 순위랑 평균 그리드를 보면은 레이스에 조금 더 강한 좀 실전파 모습이 또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게 평균 순위가 리타이어를 같이 합산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퀄리파잉에 비해서 평균 순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드라이버들에 비해서 리타이어를 잘 안 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게 리타이어를 한다라는 게 물론 그냥 갑자기 차량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드라이버의 문제랑 관계없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박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네. 단순히 리타이어를 한다는 거는 그냥 오늘 포인트를 못 땄네가 아니라 그 팀에게 약간 운영비 부담을 남겨줘요. 그렇죠. 그 부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또.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만약에 자기가 유발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특히나 사실 이거를 뭐 드라이버한테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팀의 운영비로 빠지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로건 사전트 선수가 그때 당시 윌리엄스에서 그때 빠르게 좀 방출이 되었던 것 중 사실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차를 많이 깨먹어서 운영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였던 그 거가 있던 거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오콘 선수가 그렇게 시즌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뭐 하스의 동행이 나쁘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알핀에서 그렇게 팀메이트 불화로 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어쨌든 현대 F1에서는 이 팀플레이가 결국에는 필요한 요소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협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드라이버가 F1에서 조금 매력적인 선택지일까 팀들에게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하스와의 동행이 꽤나 만족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년 시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즌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일단 모나코 그랑프리입니다. 애초에 모나코는 조금 하스가 좀 기대해볼 만한 레이스이기도 했어요. 저속 코너밖에 없으니까. 그쵸. 왜냐하면 시즌 초반에 하스 차량은 결국 고속 코너에서의 굉장히 약점이 좀 두드러졌었기 때문에 차량의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전장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올리버 베어만 선수는 모나코에서 아쉽게도 이때 레드 플래그 위반 때문에 그리드 페널티로 20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살짝은 어처구니 없는 위반이죠. 사실 그거는 또 이제 베어만 선수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해볼 거고 네. 어쨌든 뭐 그거랑 별개로 애초에 Q1 탈락이기도 했어요. 베어만 선수는. 비슷비슷했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퀄리파잉 오콘 선수가 8그리드로 잘 했고 실제 순위는 7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이때가 정말 기억이 남는 게 Q2가 끝나고 Q3로 넘어갈 때 오콘 선수가 우리 we're going Q3 이런 식으로 이제 팀 라디오를 들으니까 엄청 환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나코에서는 애초에 퀄리파잉 순위가 거의 레이스 순위니까 Q3를 그렇죠. 갔다 하면 어쨌든 그 레이스는 포인트를 딴다가 거의 약간 공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스가 뭐 그럼 시즌 초반에 포인트를 잘 따고 있었던 팀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결국 모나코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전장에서 내가 Q3까지 올라갔어. 즉 내가 내일 포인트를 딸 거야 라는 이게 확정이 좀 되는 순간이니까 그러면서 오콘 선수가 엄청 크게 환호를 이렇게 팀 라디오에 했던 게 제가 딱 중계를 보면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맞습니다. 차량의 성능에 크게 기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드라이버의 역량으로 까다로운 트랙에서의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로우라이트라고 한다면 글쎄요. 사실 오콘 선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기대치랑 같이 대비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스 차량을 타는 이상 막 맨날 포인트를 딸 거라고 별로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앞으로 하스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자우버 네. 알핀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점점 이제 하이라이트랑 로우라이트를 꼽기가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의미로 애초에 기대치가 없는 팀이었는데 언제가 굳이 로우라이트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팀들이거나 그러니까 저조한 성적 속에서 가장 저조했던 때를 뽑아야 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베르스타펜 선수나 노리스, 피아스트리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시즌 내내 우승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우승이 특히나 의미 있다고 말하기가 참 약간 힘든 측면이 있었거든. 근데 그마저도 그건 그나마 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보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매스컴의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다 이렇게 있는데 네. 못한 건 누가 기사로 안 써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콘 선수의 시즌 로우라이트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좀 알고 계시다면 저희를 네. 한번 도와줘가지고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댓글을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루키 올리버 베어만 선수입니다. 시즌 41포인트의 최고 순위는 4위, 퀄리파잉 그리드가 14.25그리드에 평균 11.79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팀 등수 대비해서 오콘 선수도 그렇고 둘 다 레이스 순위가 나쁘지 않네요. 그만큼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스 네. 차량이 25년도 시즌에 그렇게 리타이어를 좀 기록한 적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둘이 한번 둘 다 나가버릴 때 빼고는 뭐 그때 영국 그랑프리에서 사고도 둘 다 리타이어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러네요. 레이스를 완주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하스 차량이 이번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루키들 중 같은 팀 선배보다 우위를 점한 유일한 드라이버고요. 아무래도 후반기 페이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오콘 선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베어만 선수는 약간 전반기에는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전반기가 실제로 끝났을 때 14라운드가 끝났을 때 드라이버 순위가 19위였어요. 전체 드라이버 순위.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물론 그때 이미 콜라핀토 선수가 이제 한 8라운드 모나코부터 이제 콜라핀토 선수가 알핀에서 교체가 되면서 전체 드라이버 스탠딩이 21명으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21명 중에 19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드에 서는 20명 중에서는 거의 사실상 맨 밑에 있는 콜라핀토 선수를 제외하면 최하위였다는 거지, 베어만 선수가.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이와 별개로 약간은 또 금쪽이다운 모습도 있었던 베어만 선수였는데 그렇죠. 특히 작년 시즌에 레드 플래그 위반과 관련된 규정이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 위반과 관련된 페널티가 몇 번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은 어처구니 없는 모나코에서도 그 이슈로 10그리드 페널티가 있었고요. 영국 네. 그랑프리 프랙티스 3에서는 이때 보톨레토 선수의 사고로 인해서 레드 플래기 떴는데 이 레드 플래기 뜨면은 선수들이 뭘 해야 되냐면 즉시 모든 드라이버들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피트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베어만 선수가 피트로 복귀를 하는데 시속 260km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방호벽에 충돌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그 피트레인 입구 쪽에서. 그러니까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스튜어드들이 내린 이제 그 판결문 문서에 따르면은 평상시 레이스에도 피트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는 그 정도 속도를 안 내는데, 그렇죠. 260. 얘는 심지어 레드 플래그가 뜨고 나서 심지어 그냥 트랙도 아니었고 네. 피트레인으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260km/h로 달리다가 지금 그 꼴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그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0km로 쏘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불법 유턴을 한 수준입니다. 뭐 사실 거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위반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미 그러네요. 사실 속도 위반부터가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는 약간 페널티감인 데다가 거기서 심지어 사고까지 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도 또 한 번 10그리드 페널티를 받곤 했었습니다. 10그리드만 받은 건 다행입니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드라이버 라이선스 포인트에서 이 페널티가 조금 쌓인 측면도 있었죠. 자, 그래서 베어만 선수의 시즌 하이라이트라고 한번 본다면은 아무래도 멕시코의 4위입니다. 작년 그렇습니다. 시즌 하스 컨스트럭터의 최고 순위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일단 8그리드로 시작하면서 좋은 스타트를 받았고, 레이스 중에는 그 피아스트리 베르스타펜의 추월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F1 최고 성적이기도 했는데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특히나 이 베르스타펜 선수를 넘어갔던 그 추월 장면을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네. 와, 나 그때 완전 지릴 뻔했다 라고 정말 약간 MZ스러운 발언도 이렇게 좀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하면서 약간 좀 호감캐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베르스타펜 선수가 한 2021년도, 2020년도 요때부터 정말 F1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그럼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이제 나이가 한 21살 요 정도인데, 네. 그럼 이 선수가 F2, F3에 있었을 17살, 18살 그때 베르스타펜 선수의 완전 그 최전성기를 보면서 자신의 F1 드라이버에 대한 꿈을 좀 이렇게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수를 자기가 직접 추월을 해본다? 그것도 이제 같은 동등한 레벨에서 라는 거는 진짜 사실 드라이버 개개인들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라는 거고, 그래서 루키 선수들이 이제 올 시즌에 포디움에 뭐 안토넬리도 올랐고 뭐 사실 하자르 선수도 올랐고 해가지고 사실 참 그렇지만은 저희가 사실 그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네. 물론 이제 저희는 뭐 드라이버로서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 분야에서도 약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저희가 갖고 있는 전공 진로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근데 약간 그런 사람을 내가 뭔가 어떤 되게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이제 뛰어넘는 상황이 된다? 약간 정말 느낌이 이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것도 서로의 주종목 안에서. 그쵸? 사실 애초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 아닐까라는, 약간 되게 연예인 같은 걸 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방금 말이 이상하네요. 연예인 같은 걸 보는 걸 같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방송투로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만연체가 쓰입니다. 제가 베어만이었으면은 이 장면만 한 50초 정도로 따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무한재생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일단은 뭐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부터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그것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에 딱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에 핀 해놓고 이제 고정, 그렇게 상단 해놔야지 고정. 않을까. 그지? 사실상 이제 내 인생 최대 업적 베르스타펜 추월. 사실 그럴만 하잖아. 그지? 그거는 증손주한테까지도 얘기해줘야죠. 맞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베어만 선수의 로우라이트라고 한다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국 그랑프리의 팀메이트 충돌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상황을 보자면 베어만 선수가 오콘 선수를 추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네. 이때가 심지어 이때 영국이 비가 내려가지고 트랙이 조금 많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스프레이가 튀기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페이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트랙이 좀 젖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팀메이트를 찌르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어떤 팀을 다룰 때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팀메이트 배틀이라는 게 F1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팀 라디오로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 물론 드라이버하고 드라이버 간이 연결이 돼 있진 않지만 네. 내 앞에 선수가 있고 내가 페이스가 좋은 것 같으면 팀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페이스가 좋으니까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게 해줘라라고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리를 좀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배틀을 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심지어 같은 팀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애초에 앞에 있는 선수는 이 뒤에 있는 애가 나를 이렇게 찌를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배틀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손실이 돼.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빠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리를 돌려받는 게 서로 자리를 스왑받는 게 오히려 넘어가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일이지 이거를 배틀을 하겠다고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해가면서 이거 자체가 조금 앞에 막는 선수나 아니면 뒤에서 찌르려고 하는 선수나 둘 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베어만 선수에게 제가 좀 스스로 입장에 대입을 해서 보자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살짝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루키잖아. 선배니까. 그치? 어쨌든 자기는 루키니까 뭔가 오콘한테 이렇게 나와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뭔가 불편하고 근데 내가 빠른 건 뭔가 확실한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한번 진짜 나 빠르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그 과정에서 애초에 좀 젖은 트랙에서 무리한 시도를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오콘 선수도 조금 그거를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한 것도 조금 있겠다. 그렇죠. 염두를 거의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치? 저놈이 나를 이렇게 찌른다고? 라는 게 그러니까 좀 갑자기 이제 백미러로 슬립스트림 타고 오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엥? 약간 오콘 선수 입장에서도 만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은 베어만 선수가 찌르고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그렇죠. 있죠. 그냥 사이드 미러를 아예 안 보고 있었다가 그냥 어느 순간 봤더니 이럴 수도 있는 확실한 로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결국 팀한테 얘기를 해서 조율을 받아야지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아무리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스의 작년 시즌 리뷰를 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 성적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 텐데 자 폴씨 하스의 2025년 성적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지. 하스. 저는 하스 C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C 플러스. 네. 오케이. 자 이유는 죄송합니다. B 마이너로 정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올라갔네. 네. 자 B 마이너. 우선은 그러게요. 카메라에 너무 안 비춰줘가지고 오히려 사실 자우버 알핀보다도 조금 더 소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이. 사실 그쵸. 그러니까 시즌 후반부에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한창 잘할 때 정도를 제외하고 모나코 레이스에서는 그래도 좀 비춰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 하스 차량도 좀 중계 화면에서 자주 찾아보기 힘든 팀이긴 했죠. 그렇습니다. 이 하스의 흰색 차량이 애초에 카메라에 많이 덜 잡혔기도 하고 뭔가 선수 둘 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갔다는 느낌이어서 좀 뭐 무난히 B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B 마이너스.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글쎄요. 저는 조금 고평가하는 건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한 삐뿔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네. 그러니까 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쨌든 F1을 조금 좀 다방면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레전드 쌉 가성비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팔등을 했으면 야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7등을 할 수도 있었어. 그쵸. 심지어 거의 앞에 있는 에스턴 마틴하고 큰 차이도 잘 안 나고 걔가 팀적으로 뭐 구설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대부분의 부품을 페라리에서 받아서 쓰는 팀 치고는 나름 루키 베어만 선수도 약간 이런 스몰 마켓 팀에서 잘하면서 꽤나 괜찮은 커리어를 쌓은 것 같고 그러면서 성과도 나름 있었고 네. 두 드라이버 간의 역학관계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밸런스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고 근데 여전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적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성비 팀이 아닌가 잘 뽑아낸다 생각이 들고 그지? 그러니까 사실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성적이다. 애초에 F1에서 좀 어쨌든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24시즌의 자우버 아니면 올해 알핀처럼 그냥 약간 논외인 팀이 아니라 항상 그 어쨌든 미드필드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스는 나름 그래도 기대치에 비해서는 꽤나 괜찮은 팀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삐뿔 살짝 높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B0 정도하고 삐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팀들에게는 조금 성적을 항상 박하게 준 것 같아서 이번 하스에게는 조금 삐뿔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오. 그리고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베어만 선수를 좀 좋아합니다. 아, 베어만의 어떤 부분이 좀 좋으신가요? 저는 근데 모든 F1 드라이버를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특히나 좀 어린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F1의 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키미 안토넬리 물론 제가 메르세데스 팬이고 당연히 이제 루키들 중에서 키미 안토넬리 선수를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메르세데스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약간 이게 있다면 이제 베어만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루키고 뭐 굉장히 잘생긴 것도 있겠고 네. 이제 근데 하스라는 굉장히 약팀에 있는데 이런 성과를 뽑아냈어 루키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기특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좀 가점을 주시는군요. 그죠. 같은 얘기로 약간 보톨레토 선수도 있겠고 뭐 그러니까 약팀으로 들어간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사실 RB에 있는 루키들은 언젠가 또 레드불로의 승격을 노리는 선수들이니까 좀 오케이 그렇다고 친다면은 네. 그럼 결국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 보톨레토 선수 아니면 알핀에 있는 두한 아니면은 콜라핀토 선수들. 근데 그럼 사실 콜라핀토, 두한, 보톨레토, 베어만 이 네 명을 딱 생각을 했을 때 네. 25시즌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결국 베어만이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좀 베어만 선수가 약팀에서 루키로서 좀 굉장히 씩씩하게 잘 해내는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호감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스의 25시즌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성적을 매겨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 하스를 끝내보고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다른 팀들보다. 그래요.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스를 끝내보고 다음에는 9번째 팀인 바로 킥 자우버. 이제는 사실 사라지는 이름이긴 한데 자, 자우버의 25시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순한 뉴스 말고 이유까지 다 체크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보